예, 캡스톤 디자인 몇 주차 발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오늘 발표해 봅시다. 얘기한 대로 최종 발표회는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날짜를 적절히 잡아서 최종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팀별로 준비한 순서대로 뭐 프로그레스를 준비했을 수도 있고 전체를 정리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팀별로 시작해 봅시다. TCS 팀부터. 네, 잠시만 공유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안 풀었지, 보안해서. 네, 이거 내가 기본으로 화면 공유 해놔도 이게 안 되더라고. 네, 됐어요 이제. 네, 그 TCS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지난주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TCS와 MTT의 이론적 접근, 그리고 새로운 수립률에 대해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는 TCS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새로 정의된 슬립률에 대한 수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발 시 언더슈트 오차를 보조하기 위한 슬립률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때 그 변수 V 로봇을 V필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수정한 이유는 멘토닝과 상의 후에 빙판 위에서 출발할 때의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변수를 바꿈으로써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앞에선 보실 그래프의 출발 시점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V 휠이 빙판 위 출발 시에 더 낮은 언더슈트 오차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도 주행 시에 V 로봇이 좀 더 안정적인 결과값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수정된 슬립률을 가지고 각각 주어진 상황을 부여하여 주행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앞에서 주어진 시뮬레이션에 대한 슬립률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또한 다른 타입의 실험입니다. 아스팔트 출발 후에 빙판으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립률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음 발표 순서로는 MTT만 사용, 슬립률 제어만 사용, 그리고 두 가지 시스템을 혼합한 경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학번 문동원입니다. 네, NTT를 이용해서 적용한 TCS 방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아닙니다. NTT의 기본 원리는 이러합니다. 지면 위에 물체가 있으면 XY, Z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쿨롱 마찰 법칙이기에 Z 방향의 중력에 의한 마찰력은 XY 방향의 힘의 합과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슬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따라서 이것을 이륜 역진자 차량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직지로 운동, 피치 회전 모멘트 무시, 점접촉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고, 이 직진의 경우 Y방향의 힘은 없으므로 X방향과 Z방향의 힘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그 마찰계수 뮤는 G분의 A라는 마찰계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따라서 각각의 노면에서 마찰계수가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은 지난 발표에서도 보여졌었습니다. 다음. 이제는 제어를 위한 토크 인자를 구해야 합니다. 바퀴의 토크는 반지름과 X방향의 힘의 곱이고, 또한 이것은 바퀴 회전 관성 모멘트 I와 가까스도 알파의 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스도 알파를 구하고 이를 적분하여 각속도 오메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바퀴 속도는 반지름과 각속도의 곱입니다. 이때 마찰계수 뮤의 적분값은 해당 시간대 순간 적분값, 즉 1대1 대응이므로 화면과 같이 그 뮤값 그대로 나오게 돼서 그 바퀴 속도는 19.62 곱하기 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것을 시뮬 링크로 설계를 하였고, 다음.
슬립률이 그 목표 슬립률을 넘어가면 MTT가 작동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 이 빙판길에서의 그 급가속, 급감속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가강속 후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별 문제 없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상황에서의 그 슬립률 그래프입니다. 5초쯤에 순간적으로 슬립률이 급증하지만 이내 곧 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반면에 그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빙판길에서 출발했을 때 다음과 같이 1.5m/s의 그 속도에서 그 급출 출발을 할 때 이 영상과 같이 피치 증중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 MTT 방식은 그 슬립률 제어보다는 그 넘어지지 않기 위한 균형 잡기에 치중되고 따라서 이에 피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아직 MTT 제어만으로는 TCS 제어가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음 발표지가 발표하겠습니다. 휴학관 김준영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TCS의 슬립률 제어 부분에서 슬립률식을 새로운 슬립률식에 적용하기 이전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초기 슬립률 값이 언더슈트에 의해서 2까지 튀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그래프는 저희가 새로운 슬립률식을 적용한 후에 아스팔트에서 초기 출발 속도를 3으로 출발한 그때의 슬립률 그래프입니다. 이때 초기 속도가 3으로 주게 되면 초기 출발 시 언더슈트에 의해서 슬립이 발생하지 않아도 슬립률 값이 대략 0.13에서 0.14 정도까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때 차체가 제어가 많이 필요할 정도로 큰 슬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TCS 즉 슬립률 제어를 할 필요가 어느 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타겟 슬립률 레이시오를 저희는 0.15로 이거보다 높은 0.15로 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저희가 TCS 중 MTT를 제외한 슬립률 제어만을 이용해서 할 때의 시뮬링크입니다. 다음. 이전과 달리 이 부분에서 MTT에 대한 제어를 제거할 때의 상황입니다. 다음.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슬립률 제어만을 통해 빙판 위에서 급감속, 급가속 시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슬립률 제어만을 통해서 빙판 위에서 급감속 시에는 자세가 제어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빙판 위에서 급가속을 하게 되면 제어를 하지 못하고 차체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즉 MTT 제어가 없이 TCS의 슬립률 제어만 하게 되면 두 바퀴가 다 빙판에 출입 후 급감속 시에는 어느 정도 제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가속 시에는 제어가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빙판에서 출발 시 초기 속도가 1에서는 MTT 제어가 없어도 자세를 제어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초기 속도를 2로 적용하게 되면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즉 MTT 제어가 없이 TCS만을 제어하게 되면 빙판 출발 시 초기 속도가 1인 경우는 어느 정도 자세 제어가 되지만 초기 속도가 2가 되면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는 TCS 제어 시 슬립률 제어뿐만 아니라 MTT 제어 또한 동시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람이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류학번 박준우 발표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제 MTT 방식과 슬립률 제어를 각각 분할해서 제어를 해보았을 때 한계가 있는 것이 약간 발생하여서 저희는 이제 두 개를 혼합해서 적용해 보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출발 그리고 빙판 출발할 때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링크로 이제 설계를 해본 모습입니다. 앞선 거에서는 이제 MTT만 그리고 슬립률 제어만 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저희가 MTT 제어랑 슬립률을 혼합해서 적용한 그 시뮬링크입니다. 기존 제어랑 새로운 제어입니다. 기존 저희가 PID를 제어할 때는 피치, 속도, 요 그리고 안티슬립을 이제 이용하여서 이제 바디에 이제 제어를 하였는데 저희는 그 MTT를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속도 항에다가 저희가 MTT를 이제 온오프하는 방식을 추가해서 이제 제어 입력을 이렇게 해보도록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보시면 이제 제가 MTT를 같이 한 거랑
이제 그냥 슬립률 제어만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방금 왼쪽에 있는 건 아예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과도한 입력이 추가되어서 이제 아예 제어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슬립률 제어랑 MTT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기준 속도 3m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처음에 측정을 해보아가지고 속도가 추정이 안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20초로 길게 해놓고 저희가 보았을 때 결국 주기적인 하향을 띠면서 결국 2m/s의 기준 속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분석해 보면 저희가 슬립률 제어만으로 제어가 안 된 이유는 일단 PID 개인 값을 저희는 항상 아스팔트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멘토님이 빙판에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지면 환경에 대한 제약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립률식을 이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또 다릅니다. 슬립률식을 이용하여 저희가 MTT의 온오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발 시 발생하였던 언더슈트 현상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기존보다 정확해졌기 때문에 그 슬립률 제어식에 활용된 그 새로운 슬립률을 충분히 이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TT를 활용한 방식으로는 저희가 수많은 과정을 이용해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결국엔 이제 A라는 마찰 계수할 때 A가 결국 시간에 대해 변화하는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변화하는 환경에 조금 더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총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슬립률 데이터를 추정하였고 주행 환경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제어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MTTI랑 슬립률제를 동시에 이용했을 때 한쪽 바퀴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조금 제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FY, 즉 Y축 방향 힘을 무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 힘을 조금 추가한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지금 트루 속도를 6DYP에서 추출했는데 칼만과 퍼지 로직을 이용해서 이제 속도를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한쪽 바퀴가 들어가는 광고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고 그리고 실제 역진자 로버에서 직선 주행만이라도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면 선해 주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할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쭉 얘기해서 뭐 대략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뭐 MTT 방식을 추가했다는 게 지금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MTT 방식도 그리고 슬립률 제어 방식 두 가지를 혼합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아까 뭐 저기 급가속 시에는 실패했고 감속 시에는 뭐 되고 그거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향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고정된 로봇 파라메타에 대해서 이제 경향성을 보여줘야 돼. 경향성. 그거 실패도 사실은 특정 케이스에 대한 거잖아. 성공도 특정 케이스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 실패 성공을 이렇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그 빙판이냐 아스팔트에 따라서 그 PID 개인값이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추루 속도를 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그 속도 오차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 시뮬레이션에서 그 실제 그 동력학 연산 그러니까 실제 동력학 연산 결과에서 나온 그 실제 로봇 속도의 노이즈를 바이어스 노이즈를 노이즈를 섞어서 에라가 추가된 속도를 피드백해서 그걸 제어했으면 어느 정도의 속도 오차까지 이게 그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칼만 필터 퍼지로즈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추루 속도는 이제 그거 실제 실험을 하면 이제 로봇 속도가 추루 속도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완벽하게 센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추루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건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추루라고 이제 저기 동력학 이 심스케이프에서 풀어서 나온 값을 추루라고 지금 주행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그냥 피드백에 쓰면은 그 속도를 완벽하게 안다는 가정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추루 속도에다가 노이즈를 적절히 섞죠. 노이즈도 이제 수학 모델이 또 필요한 거거든. 일정한 바이어스 값을 섞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적절한 이제 그 고주파 노이즈를 섞어서 그거를 피드백하고
그 칼만 필터를 건다고 하면 그 노이즈가 섞인 속도에 대해서 필터를 걸어서 그걸 또 걸러서 나온 필터링된 속도를 피드백에 쓰는 거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루 속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노이즈 모델이 플러스된 그게 이제 센서 값이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칼만 필터에 의해서 또 이제 그 보정된 속도,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그거를 각각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뭐 오늘 발표자는 약간 엉성하긴 하지만은 이걸 좀 보완해서 조금 더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체계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그 TCS 팀에서 어쨌든 결론을 이 캡스톤 디자인 안에서 결론을 내야죠. 예를 들어서 아까 MTT 방식과 슬림률 제어를 그냥 혼합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조금 더 알고리즘화해야 되지. 알고리즘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결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여줬거든. 이런 경우 이렇고 이런 경우 이렇다. 그렇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거고, 어떤 그 파라메타 변화에 대한 파라메타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로봇은 고정시켜야 되지. 로봇의 중량과 로봇은 버추얼 로봇으로 딱 고정시키고, 그 로봇에 대해서 지금 환경 조건이 있잖아. 그게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경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경향성을 가지고서 그 로봇 제어기, 그러니까 지금 MTT 방식과 슬림률 제어 방식, 이게 그 로봇 제어기의 파라미터가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개인인데, 그거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일종의 룰이 이게 어떤 뭐 나름대로 로직이 나올 수가 있죠. 그게 결과가 되는 거지. 이렇게 봤더니 성공, 이렇게 봤더니 실패. 그건 너무 단편적이지. 그래서 멘토들하고 얘기를 해봤겠지만, MTT 방식과 슬림률 제어를 동시에 컴바인하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안 되고 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약간 스위칭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에서 MTT 제어기에서 나오는 그 입력, 그다음에 슬림률 제어 방식에서 나오는 입력을 그냥 더해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조건을 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MTT를 적용시키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슬림률 제어만 한다. 이렇게 이제 그건 나름대로 로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 맞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경향성을 파악해야만 그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핵심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속도 추정 문제가 되는 건데, 속도 추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그 시뮬레이션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결과가 오늘은 없거든. 근데 내가 얘기한 대로 추루 속도에다가 노이즈를 섞고, 그 노이즈가 섞인 그게 센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센서 모델을 거친 속도에 필터를 걸어서 나온 그 속도를 가지고 이제 TCS 제어에 사용하는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한 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좀 더 분발해서 여러분들 저기 기말고사 일정 잘 따져서 어쨌든 멘토들하고 잘 일정 상의해서 기말고사 저기 최종 보고서, 최종 PPT가 보고서가 되는 거죠. 보고서 잘 준비해 보기 바랍니다. 질문 있니 혹시? 없습니다. 없다는 건 질문이 아니지. 나중에 뭐 한꺼번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 내비게이션 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3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슬램팀 16학번 윤정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스택에 대한 그 로스적인 부분, 로스에서 환경에서의 환경 설정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통신을 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 이제 크게 얘기해서 오도메트리 데이터를 받아오고, 또 그 글로벌 패스 플래닝을 계산을 해서 나온 그 엑스닷과 푸사이닷 값을 이제 모터로 보내줘야 하는 그런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멘토님들과 상의를 해서 바로 오도메트리 엔코더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보다 일단 ARS 센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아보고 변형하는 과제를 수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이 과정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완성하지 못한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도메트 리소스 그 엔코더 데이터를 통해서 엔코더 데이터를 유아트 통신을 통해서 받아와서 이제 그 오도메트리 퍼블리셔를 구현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구현을 해서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글로벌 패스 플래닝을 하고 그 나온 아웃풋인 그 엑스다프 사이닷을 또 이제 유아트 통신을 통해서 모터 드라이버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는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RS 센서의 데이터를 한 두 가지 형태로 추출을 해봤는데 두 가지 형태 모두 출력이 이제 롤 PT, 롤 레이트, 피치 레이트 이렇게 이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 형태의 경우에는 그 입력을 그대로 출력을 해서 라디안 형태로 이제 조금 데이터를 변형을 시켜서 추출을 했고 헥사 형태의 입력을 스트링으로 변형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하지 못해서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받은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를 오도메터리 노드에 추가를 하는 과정을 성공을 했고 이거를 엔코더 데이터를 만약에 그 스트링 형태로 데이터를 받는다면 바로 오도메터리 구현이 가능할 텐데 이게 이미 구현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이륜 역진자 로봇의 그 엔코더 데이터를 형태를 바꾸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또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그 프로토콜을 맞춰서 헥사 형태의 입력을 받아서 변형하는 과정이 아직 그 수정하고 구현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ARS 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도메터리 퍼블리셔에서 ARS 센서가 엔코더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그 즉각 받아온 데이터를 RBG 환경을 통해서 오도메터리 데이터로 추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롤하고 피치가 변하면서 오도메터리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로봇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로스 환경만 완성을 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구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로컬 패스 플래닝 쪽에서는 이제 DWA를 쓰는데 이거를 또 VPOA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을 또 고려를 하고 계속 찾아봐야 하고 또 이 글로벌 패스 플래닝으로 나온 데이터를 또 송출을 해서 그 프로토콜에 알맞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그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다 보니까 아직 좀 되게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는 내비게이션을 구현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학 중이나 아니면 시험 끝나고 계속해서 일단 최대한 빨리 로스상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그 방학 중에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는 이제 다음 발표자인 박윤성 학생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윤성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윤정현 학생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학기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맵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로스 내비게이션 스택을 구성을 이제 개별로는 구성을 했는데 이 각각이 아니라 이제 각각 개별적인 것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 통신을 하고 또 이 내비게이션 스택과 저희가 대화해야 하는 로봇과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통신이 남아서 이제 통신을 지금까지 수행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좀 이게 남았던 부분이나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뒤에 플랜으로 따로 빼었습니다. 먼저 이 수신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ARS 센서를 받아서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는 엔코더 데이터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ARS 센서와 다르게 엔코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로봇을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해보고 실제로 굴려보면서 거기서 이제 포즈 데이터와 속도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오도메트리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도 좀 걸리고 저희만으로는 좀 역부족이고 이제 로봇을 직접 이제 만들 줄 아시는 이제 멘토님들과 같이 협업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빼게 되었고 또 송신 같은 경우도 CMD 벨로시티를 추출해서 임의로 그냥 로봇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로봇의 MCU 상에 이미 통신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서 저희가 입력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멘토님들과 이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남은 기간이나 방학 동안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내비게이션 스택과 이제 랩실에 있는 로봇만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로컬 패스의 선정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해온 내비게이션 스택 같은 경우는 로컬 패스를 이제 DWA를 사용을 하였었는데 사실 랩실에 있는 로봇과 이제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 로컬 패스를 이제 VPOA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로봇의 슬램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맵 데이터를 저희가 내비게이션 스택 상에 다 입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입력된 맵 상에서 로봇 엔코더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로봇의 위치가 어디고 얼마나 더 가야 되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동적인 상황이나 장애물 같은 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로컬 패스의 역할은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컬 패스는 이제 장애물 회피 정도에만 동적인 상황에만 좀 필요하기 때문에 VPOA 중에서 이제 OA 기법인 이제 장애물 회피 정도만 내비게이션 스택 상에서 이제 구현을 하는데 좀 초점을 두고 있고 이 또한 멘토님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VPOA로 만들어진 로컬 플래닝과 이제 호환이 되도록 설계를 해서 자율주행을 좀 이제 구현을 해볼 예정이고 이제 방학이랑 뭐 추후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슬램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다음 다 들어봅시다 한번. 그다음에 글로벌 패스 플래닝 팀인가? 네, 글로벌 패스 플래닝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학번 박성민입니다. 저는 로스에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번 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로스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글로벌 패스 플래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코스트 맵과 그 무브 베이스 노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스트 맵은 다음과 같이 맵을 장애물 영역과 장애물과 충돌 예상 가능한 영역, 이제 로봇이 이동 가능한 영역으로 맵을 나타내는 것을 코스트 맵이라고 합니다. 이 코스트 맵은 다음과 같이 로봇의 외곽을 기준으로 코스트 맵을 나타낼 수도 있고 로봇의 중심을 기준으로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코스트 맵은 그 말 그대로 그 맵의 값을 매기는 건데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255에서 가까울수록 그 장애물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값을 잘 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코스트 팩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 코스트 팩터의 값을 변경해 가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트 팩터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되면 그 패스 플래닝을 할 때 로봇이 벽면과 조금 가까이 붙어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스트 팩터를 한 0.55 정도 했을 때는 그 벽면과 벽면 사이의 거리를 잘 조정하면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플래너를 바꿔가면서도 이제 이번 주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글로벌 플래너에는 설치 베이스 알고리즘으로 A-스타, 다익스트라가 있었고 이제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는 PRM 알고리즘과 RRT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틀랩에서는 이제 PRM 알고리즘과 RRT 알고리즘을 주로 다뤘었는데 로스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니까 로스에서는 이제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설치 베이스드 알고리즘만 기본적으로 바로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좀 찾아보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설치드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목표점을 이렇게 선정해주면 그 경로가 하나만 나타내고 그 로봇이 이 글로벌 패스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그 목표점을 선정해줬을 때 그 로봇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렇게 글로벌 패스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서치드 베이스드 알고리즘에 비해서 훨씬 로봇이 그 경로를 따라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의 다른 그 오픈 CV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다뤘던 패스 플래닝은 그 알고 있는 맵에 대해서 그 글로벌 패스를 짜는 것인데, 이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그 모르는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맵을 만들어 가면서 패스 플래닝을 하는 게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는 샘플링 기반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경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경로 스무딩 작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무딩 작업을 계속 함으로써 이 시뮬레이션 시 연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로봇이 경로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슬랩 맵으로 그 맵을 만들고 패스 플래닝을 하기 때문에 맵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보다는 이제 설치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설치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패스 플래닝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볼 계획인데, 이 설치 베이스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골 포인트를 선정했을 때 그 패스가 하나만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환경에서는 그 경로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좀 장애물이 있거나 복잡한 환경에서는 목표점을 여러 개를 나눠서 그 목표점과 목표점 사이를 패스 플래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번에 그 다중 목표점을 생성해서 로봇이 목표점과 목표점 사이를 글로벌 패스 플래닝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과 같이 1번에서 4번까지를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골 포인트를 나눠서 그 패스 플래닝을 일단 만드는 것이 이번 주 목표입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좀 지금 글로벌 패스하고 로컬 패스가 서로 충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 멘토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로컬 패스라면 이제 그 방금 장애물 회피라고 했는데, 장애물 회피 경우는 그 로컬 패스에 해당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근데 이제 어쨌든 글로벌 패스 플래너에서 어디까지 해줄 건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 내 느낌으로는 그냥, 근데 또 맵은 또 슬램 팀에서 만들잖아. 또. 맞습니다. 그 맵 베이스로 결국 그 어떤 웨이포인트, 경로점을 찍는 게 그 글로벌 패스가 될 것 같고, 그 웨이포인트 사이를 연결해주는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그 웨이포인트를 연결해주는 게 로컬 패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웨이포인트에 갑자기 동적 장애물이 딱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경로점을 변경을 해야 되겠지. 그럴 때는 이게 하나의 유기적인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지. 네, 맵이 나왔다. 근데 맵도 근데 처음에 온전한 맵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 슬램이라고 하면 그걸 동시에 한다는 얘기니까 로봇이 쭉 움직이면서 맵을 작성하면서 자기 위치도 알면서 간단 말이죠. 그럼 사실은 그러니까 슬램에서 맵을 완벽하게 알아내려면 그 환경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로봇이 환경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맵을 쭉 이제 만들면서 가는데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패스하고 로컬 패스와 이렇게 유기적인 연동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건 상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지. 좋습니다. 어쨌든 뭐 글로벌 패스, 로컬 패스, 그다음에 장애물 회피라는 것은 이제 일단은 우리 VPOA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거로서 이제 장애그래픽 경로를 만들어 가면서 추가됐다고 하면 지금 이제 환경 인식을 통해서 이제 맵을 실시간으로 이제 맵을 만들면서 나간다는 건데, 일단 처음에는 꼭 슬램을 할 필요는 없지. 처음에는 그냥 맵을 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슬램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근데 워낙 지금 로스에, 보니까 내비게이션 팀들 로스에 상당히 익숙하고 재밌어하고 상당히 잘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나로서 그냥 지켜보는 건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고정된 맵, 우리 항공대 일단은 뭐 러프하게 맵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미리 이제 저기 슬램팀에서 만든 맵을 고정시키고 그 맵 환경에서 그렇죠. 고정된 맵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해보는 게 순서가 될 수 있는 거지. 예. 예,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글로벌 패스 플래너와 로컬 패스 플래너 그리고 슬램 알고리즘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긴밀한 뭔가 상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경계인식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일단 넘어가 봅시다. 여기도 로컬 패스 플랜이라고 여기도 로컬 패스 플랜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거의 바운더리 팁,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근데 서로 이제 예.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약간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각각 서브팀이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다른 팀들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야만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을 이제 충돌 없이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바운더리 디텍션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16학번 이영진입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과물들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상황에서는 이제 ROI를 쪼개서 각 ROI에서 최애각 포인트를 얻는다고 아이디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출된 포인트를 연결시키면 그 자체로 바운더리를 이제 잡는다고 생각해서 주행 영역 검출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최소 자산법을 이용하여 최종 목표인 이제 광장의 이제 바운더리를 이제 검출할 때도 거기에 있는 곡선도 검출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저번 주에 다음과 같이 구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포인트를 검출하도록 이제 코딩을 하였었기에 미검출 구간에서는 이제 가운데 기준점 포인트가 그대로 출력이 되어 이를 선분으로 이을 때 이제 상당한 오차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VPOA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필요한 이제 베니싱 포인트를 얻어낼 수도 없을 거라는 예측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ROI를 쪼갠다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였었는데 이를 ROI에서 데이터 처리 구간을 이제 if 부분을 사용해서 나누는 것으로 변경하였었습니다. 즉 데이터 처리 구역을 이제 랭지별로 이제 각각 설정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각 이제 구역의 최애각 중점을 검출하고 이제 y 좌표를 기준으로 while문을 사용하여 이제 최애각 중점을 이제 찾습니다. 이때 검출된 중점을 이제 선분으로 저장하여 출력을 시키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 코딩을 할 때 이제 몇 번째 성분인지 그걸 찾아내서 그걸 또 저장해서 그 선분을 이제 출력하도록 접근을 하였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해결하지 못하였었는데 그 이대규 학생이 코딩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결국 구현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을 3개면 이제 Y 구간이 80, 이제 4개면 60,
그리고 7개, 8개 각 케이스별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도록 각도를 조정해서 영상을 따 총 16개의 결과물들을 얻었습니다. 그중 7개 부분은 4개의 이제 구역과 3개의 구역을 나눈 것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겹치게 하여 좀 더 이렇게 하면 오차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결과 발표와 이제 요약은 이제 이대규 학생이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학번 이대규입니다. 음.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이렇게 3개, 4개, 7개, 8개 구역으로 나누는 부분을 코드를 제가 직접 짜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현하는 그 언어는 C++에서 구현하였고, 아까 그 설명한 것 같이 if문을 통해서 저번에처럼 프레임을 쪼개는 게 아니라 if문을 쪼개서 그 중점의 y좌표를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구역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나눔 구역이라고 이렇게 하얀 색깔이 쳐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처리 구역을 나눠서 각각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래서 지금 3개로 나눴으니까 총 왼쪽, 오른쪽 6개의 선분이 나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초록 색깔은 기존 선분이고 왼쪽은 그거에 따른 최애각 선분이 검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 영상은 기본적으로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본 그림입니다. 영상입니다. 그것을 실제 최애각 선분으로 이렇게 처리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낮은 높이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본 것을 최애각 데이터로 처리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째 구역으로도 나눠서 그 멘토님들이 과제로 미션을 해보라고 하신 게 3, 4, 6, 7, 8이었어가지고 4개로도 진행을 하였고,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4개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4개까지는 꽤 성능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딱 최하선이 이렇게 2개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2개가 나오는 이유는 그 판단 근거만 중점이고 그 선분 자체를 다 따오기 개념이기 때문에 중첩돼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최각선들이 오른쪽 사진과 왼쪽 영상처럼 나오시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8개. 비슷한 방법으로 더 많이 쪼개서 8개도 진행하였고, 8개부터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개로 겹치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판단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중점을 가져서 판단을 쓰고 그냥 선분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 데이터 처리 구역을 너무 잘게 쪼개면 2개를 겹치는 선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4개 정도에서 6개 정도가 근접하지 않나라는 자체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몇 개가 정확한지는 멘토님들과 더 나중에 상의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7개의 구역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중간에 부분을 중첩해서 이 데이터 결과들이 괜찮은가 아닌가를 더 확실히 보고, 그리고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7개 구역을 나눈 것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에 의해서 데이터 처리된 선들은 노란색으로, 그 초록색깔 나눔 구역이 3개로 된 초록색깔 나눔 구역으로 된 선은 파란색으로 진행해서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데이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영상을 보고 판단한 근거로는 오류도 괜찮게 해결됐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괜찮은 최각선 검출이 구현됐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진행 상황 요약입니다. 앞서 설명하다시피 구간을 나눠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여러 개의 선으로 최각선들을 검출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타이틀 실험을 통해서 적절한 구역의 개수를 결정해서 명령을 위한 최각선들을 검출하는 것을 저희 진행 상황 요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방학 때 만약에 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바로는 기계관 4층 주행 영역 내에서 그 구역 데이터 처리 구간 나누는 이 지금 방식을 통해서 그 주행 가능 영역을 검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머니플레이터 한번 꼭 물어보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것 같아요.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퍼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콘스턴트 앵글 레퍼런스를 펑션 입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링크 1의 앵글 레퍼런스 그래프입니다. 앵글 레퍼런스를 다음과 같은 3차 함수로 입력하면 매니퓰레이터 각 파트를 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링크 1, 2, 3 모두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이미지와 같이 시그널 빌더 블럭과 매트랩 펑션 블럭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궤적을 그리도록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XY G좌표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3개의 1차 함수가 결합된 형태로 입력하였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3개의 조인트 중 요방향 회전을 하는 조인트의 앵글을 나타냅니다. 앵글 아웃풋이 대체로 레퍼런스를 잘 따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2개의 조인트는 아직 PID 제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주 중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단계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PID 개인값 튜닝이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 각 링크의 앵글이 발산하지 않도록 제어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XYG 좌표를 시그널 빌더 블럭을 사용하여 입력하였을 때 좌표값 수정이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더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퓨마 560처럼 시판된 매니퓰레이터의 대표적인 모델을 참고하여 엔드포인트의 가용 범위를 파악하겠습니다. 그 외 개선 방향은 멘토님들과 상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글쎄요. 어쨌든 그 지금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서브 팀들로 나눠져 있고 이제 미션 이렇게 좀 분산해서 뭐 좀 수행을 설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설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고리즘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캡스톤 디자인 1에서 좀 러프하게나마 통합된 버전을 좀 보이는 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우리가 미션을 생각하면 어떤 A 포인트를 출발을 해. 그래서 B 포인트에 도착을 해. 그럼 글로벌 패스가 필요하고 로컬 패스가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VPOA까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뭐 B 포인트 도착해서 이제 모바일 머니플레이터가 뭔가 그래스픽 작업을 한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그 로봇이 버추얼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로스 기반의 버추얼 로봇으로서 이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도착 포인트에서 도착했다는 시그널이 떨어지면 이제 모바일 머니플레이터가 동작을 해서 뭔가를 그래스핑하는 이런 미션. 그러면 이제 그게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도 있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은 모바일 로봇의 컴퓨터가 지금 프로세서가 이제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은 그 모터 제어기를 위한 MCU가 있고, 그다음에 상위에 이제 어떤 로스 연산을 위한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머니플레이터를 제어를 위한 또 뭔가 프로세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각각의 프로세서 간에는 이제 통신으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데이터가.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지금 서브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슬램, 그다음에 글로벌 패스, 그다음에 경계인식, 모바일 머니플레이션 이 4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4개의 모듈을 각각 본인들의 컴퓨터에서 구현을 해서 그걸 하나의 컴퓨터로 해서 통합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미션
설정해서 각각의 그런 그 지금 4개 서브팀들이 역할이 뭔가 이렇게 주행하면서 각각의 서브팀들의 그 설계 결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걸 보이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착하면은 뭐 그때는 이제 지금 뭐 모니플레이터를 달고 있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그 그래픽이 동작해서 그래스핑하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알고리즘 설계 러프하게나마 좀 전체적인 윤곽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멘토들하고 또 이렇게 서브팀들과 이게 좀 지금 온라인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소통이 잘 안 될 텐데 뭔가 좀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물론 저기 온라인상으로 저기 스카이프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해서 뭔가 통합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좀 목표가 좀 더 분명해질 거고 각자 그 서브팀들의 역할이 좀 잘 드러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 네, 근데 그 어디까지 구현 가능한지는 내가 판단을 잘 하기가 좀 힘들어 사실. 그거는 이제 멘토들하고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TCS 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일단은 심스케이프 매틀랩 심스케이프 환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버추얼 로봇을 가지고 누메리컬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수치 실험이라고 하거든. 누메리컬 익스페리먼트란 말도 해. 실제 하드웨어 로봇이 아니라 이제 버추얼 로봇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개념은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뭔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보여줬는데 이거 뭐 TCS 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내비게이션 팀하고도 통합된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 모바일로 주행하는데 중간에 어떤 그런 엔티슬립 제어가 필요한 상황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TCS 팀 같은 경우는 좀 파라메터 스터디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그 로직을 좀 이렇게 제너럴라이즈하는 그러한 저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기말고사 기간하고 잘 시간 조절을 해서 어떤 최종 보고서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최종 보고서 만드는 동시에 실제 이제 그 캡스톤 디자인 2에서의 목표가 또 설정이 되는 거지. 캡스톤 디자인 2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하드웨어로 구현할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구조를 하드웨어 실험을 염두에 두고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드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컴퓨터 속에서 있는 버추얼 로봇과 또 그건 이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그냥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함수 내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실제 하드웨어를 보면 이제 실제 하드웨어 로봇과의 통신이잖아, 통신. 그것만 바뀌는 거지. 버추얼 로봇을 대신에 실제 로봇을 딱 갖다 놓으면은 그 로봇 제어기와의 통신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센서와의 통신. 이렇게 구조화한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항상 모듈화가 중요하고 모듈화. 그리고 각각 모듈에서의 인풋 아웃풋이 분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모듈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그 모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또 잘 이해되도록 또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일종의 프로토콜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그 모듈 간의 이게 데이터 통신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하드웨어적으로 분리된 어떤 이런 통신이 됐든 그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최종 발표 때의 그 보고서를 좀 잘 좀 준비해 봐라.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만큼 마지막에 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에 저기 발표 수업 때 발표한 것도 쭉 보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빠뜨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빠뜨렸네, 저것도 빠뜨렸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보고서답게 그렇다고 뭐 이렇게 PPT로 정리해야 돼. 보고서답게 어떤 제목과 서론과 결론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그게 이제 명백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 멘토들의 코멘트 있으면 좀 해볼래?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약간 디렉션이 삐딱할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멘토들이 생각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 멘토들 할 얘기 있으면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이제 마냥 좀 음. 허무맹랑한 그 목표를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현 가능성이나 일정을 조율해 음. 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번 최종 발표 끝나고 일정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예. 네, 또 더 얘기하면 내가 또 같은 얘기 반복할 것 같아서 하여튼 저기 요거 끝나고 또 저기 또 미팅을 좀 간단히 또 할 거니? 이제 팀별로 톡방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럽시다. 네. 자, 그럼 기말고사 잘 준비하고 항상 막판이 힘듭니다. 막판에 집중해야 돼. 앞으로 2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해. 2주 동안 좀 집중해서 다른 과목들 뭐 밸런스를 이루어야죠.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하고 해서 예. 최대한 집중해서 여러분들 저기 기말 이 학기말 잘 보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종 발표 때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